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트럼프 리스크, 트럼프 노이즈. 이게 참 말이 많네요. 지금 국채 수익률,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2%까지 급등하고 네. 사실 미국 경제는 굉장히 견조하다고 하는데 또 증시 상황 놓고 봤을 때는 종목 간 변동성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왜 우리 증시가 문매를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좌우지간 최근 며칠 사이에 확연하게 미국의 주류 언론들의 보도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네. 이제 거의 트럼프 대세론 어떤 인정하는 듯한 그런 식인데 60% 중반과 30% 중반이라면 트럼프 지지율과 해리스 지지율 내지는 배팅 사이트에서의 돈 거는 정도가 그 정도라면은 사실 흔히 하는 말로는 선거 끝났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워낙에 아직 한 보름 남짓 남아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설마 미국 유권자들이 관세 때리겠다는 공약 보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지긋지긋할 겁니다. 그 불법 입국자들 때문에 시달리는 거나 미국의 어떤 사회 안전망이 흔들리고 학교 가는 애들 보내기가 겁나고 하는 이런 미국이 이제 넌더리가 나서 그럴 텐데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그거는 분명 지금 실존하는데 어제 우리 시장은 너무하네요. 오죽하면 우리 장현재 캐스터가 아까 삼성전자를 어찌하오리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은 이렇게 위치로 봐서는 우리 지수도 이렇게 더 빠지기보다는 좀 버텨줘야 되는 자리인데 한번 또 장이 한번 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또 3주 만에 3주 만에 시장 갖고 뭔 소리를 하겠습니까? 지금 그나마 지금 제일 촉 좋은 분 모셨으니까 오늘 3주 만에. 네. 유연타증권 네.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 유동원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진짜 3주 만에 뵙네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우선 뉴욕장 살피기 전에 네. 요 개념 정립 좀 하려고요. 네. 지금 시황에서 자꾸 언급되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은 알아들었는데 네. 노 랜딩이 어떤 의미에서 노 랜딩인지 요 두 가지 한번 좀 설명 좀 듣고 싶어요. 네. 예. 도표는 나중에 보여드리고 그럼 우선 설명을 하자면 예. 네.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에 이 사람은 얘기한 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보통 뱉은 말을 좀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 법인세 내릴 거고요. 감세 정책. 네, 감세 정책. 그래서 법인세를 21%에서 15%로 내린다. 이제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세를 네. 100% 올린다. 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 두 가지가 일어나면요, 예. 그냥 미국만 좋습니다. 미국만 좋다. 일정 부분,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예,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팔을 비틀고 다른 나라의 부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공장 짓는 것들을 다 미국으로 가져가야 될 거고요. 네. 온쇼링이 굉장히 가속화될 거고. 그런 모습이 되면서 미국 경제 성장률은 계속 높게 나올 거고 다른 나라 경제 성장률은 계속 안 좋게 나올 거고 최근에 딱 데이터를 보시면은 네. 중국이 가장 지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죠.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죠. 중국은 오히려 디플레 걱정하는 디플레 걱정하고 네. 있죠. GDP 성장률이 높기는 높은데 예.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그냥 설비 투자만 하는 거예요. 중국 자체에서. 소비 시장이 그렇게 또 잘 성장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계속 그 체력이 약해지는 모습인 네. 거고요. 유럽도 보시면은 인플레이션 0.8%, 그러니까 2%보다 훨씬 밑에 떨어져 있고 GDP 성장률 거의 미미. 예. 반면에 미국은 훨씬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2% 이상, 여기에 GDP 성장률이 3% 이상 이런 모습인 거죠. 그게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하드 랜딩과 소프트 랜딩과 노 랜딩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GDP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3%였다고 칩시다. 예. 이게 2%로 떨어진다. 예. 이건 소프트 랜딩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떨어지는 성장률이 거니까. 그 정도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니까. 네. 근데 3%이던 게 뚝 예. 떨어져서 1%로 떨어졌다. 어허. 아니면 0%로 떨어졌다. 어. 이게 하드 랜딩이겠죠. 예. 노 랜딩은 예. 3%에서 그냥 똑같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냥 뭐 3%인데 베이스가 커지니까 뭐 한 2.8%로 떨어진다, 2.7%로 떨어진다. 요거는 그냥 똑같은 성장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어허. 그게 노랜딩이고요. 예. 뭐 여기서 보면 노 사이클은 그냥 3% 성장을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성장이 사이즈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3을 더했는 3%를 더했는데 예. 또 거기다 대고 또 이미 3% 성장하면 커진 그 덩치에 또 3%. 예, 그러면 이거 계속 커지는 거잖아요. 네. 예, 그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노 사이클.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네, 노랜딩 플러스 노 사이클도 갈 수 있는 거고. 네, 뭐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차원의 노랜딩이란 용어는 쓰지 않나요? 살짝 그런 어떤 뉘앙스도 느껴지는 기사가 있던데. 글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제가 네. 볼 때는 그 우리가 이제 계속 또 짚어봐야 되겠지만 고용 시장 자체가 그렇게까지 막 활성화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인 소비 쪽. 예. 그러니까 그 소비 중에서도 소비가 어떻게 보면은 선택적 소비가 일어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막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소비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또 보시면은 이제 대기업들이나 미국 기업들을 보시면 고용이 좀 식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올 때는 보통은 인플레이션이 있기는 있지만 네. 아주 높은 숫자도 아니고 아주 낮은 숫자도 아니고 적절한 숫자가 나오는 거죠. 미국의 경우. 예.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나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점점점 어려워지니까 네. 예, 인플레이션 숫자가 거의 뭐 디플레이션까지도 넘어가는 게 이제 중국인 거고 우리나라도 이제 인플레이션 굉장히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유럽은 벌써 이미 1% 밑으로 떨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지금 미국이 많이 훅 떨어졌었다가 빨간색 보시면 쭉 떨어졌다가 다시 좀 올라오고 있죠. 요게 예, 이제 예. 제가 보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워낙 높게 나오고 있고 또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기대치도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뭐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 트럼프가 그렇게 하면 이거는 통화도 풀고 재정도 풀고 예. 동시다발적으로 푸는 거기 때문에 예. 예,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겠죠 장기적으로. 예.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믿고 있는 거는 그렇게 하면서 사실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막 돌아다니면서 같이 유세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전형적인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이거든요. 네. 예. 왜냐하면 기가 팩토리도 보시면 그렇고 옵티머스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그럼 고용 시장이 엄청나게 뜨겁게 만들지 않죠. 이거는 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GDP 성장률을 높여주지만 생산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게 덜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것들이 지금 더해지고 있는데 저는 점점 요즘에 제가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 예.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한 2주 네네. 전부터. 네. 예.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가면은 지금은 예, 달러 자산을 더 많이 들고 확보를 있어야 하셔야 된다. 돼요. 달러를 더. 저 요거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2년물도 그렇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트럼프 노이즈다, 트럼프 리스크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게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뭐 감세 정책이 있겠고 또 이제 재정 지출 확대로 이제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은 이게 국채 가격 떨어지고 국채 우리 수익률은 올라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이게 왜 증시의 부담인 건지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우선은 이제 지금 질문하신 건 커니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미국의 금리가 잘 안 떨어질 것 같다. 예, 그렇죠. 그건 지금 이제 경제 성장률도 높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채권 발행이 많이 일어나면 당연히 네. 예, 공급이 늘으니까 예. 수급 측면에서도. 수급 측면에서도.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원래 전망은 이렇게 되고 있었어요. 내년 연말까지 이 10년 국채 금리가 한 3.5%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네. 저 점선을 보시면 예, 근데 지금 잘 안 떨어지죠. 그러게요. 그러네요. 4% 네. 이상의 이 금리가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 투자자들한테 얘기했던 게 뭐 TMF라든지 20년짜리 국채를 너무 적극적으로 사시지 마시라.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거나 금리가 안 올라가거나 네. 그러니까 안 내려가면 레버리지를 걸면은 그만큼 우리가 비용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자를. 근데 레버리지를 예를 들어서 2배, 3배짜리를 사버리면 사실은 그 수익률이 없는 상품에 투자를 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오히려 마이너스 상품에 투자를 네. 하는 거죠. 네. 금리가 안 변하면. 예. 레버리지 1배, 2배면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채권 금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바꾸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많이 떨어져봐야 3.5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이 떨어져 봐야. 많이 떨어져봐야 3.5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채권에서 이제 벌어들일 수익률이 한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요걸 보면서 얘기를 하자면 GDP 성장률이 너무 높아요. 예. 자, 이 경제가 지금 글로벌 경제의 지금 25%가 넘죠. 미국 경제가. 이게 지금 연간 단위로 3% 성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정도 3% 성장에다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2%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3 더하기 2면 5입니다. 5. 그러니까 뭐 드래켄 밀러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채권에 숏 베팅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 4%가 낮아 보이지가 그러니까 높아 보이지가 않는 거죠.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감안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네. AI라는 것이 들어오고 자동화가 일어나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요소가 지금 굉장히 많이 다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까 뉴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고용 시장이 막 엄청나게 뜨거워지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성장이 나오는데 고용 시장으로 인한 성장이 아니면 네.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온단 말이죠. 그래서 실질 금리나 뭐 또는 이 전체 금리가 그 단순 계산인 GDP 성장률 플러스 인플레이션 이 금리가 아닌 거고 여기서 좀 빼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3.5%까지는 떨어져 줄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는 거고요. 사실 미 연준의 입장에서도 또는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도 금리가 너무 5%대, 4%대 유지가 돼버리면 이게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쌓이잖아요. 이자 부담이 있겠죠. 그렇죠. 이자 부담이 예. 있죠. 예,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한 코스트가 한 3.8%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자로 계산했었을 때 만약 5% 유지되면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힘들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달러 패권이 걱정스러워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균형점은 3.5%예요. 그 정도면 재정 적자 폭도 감당 가능하고 그 정도면은 다른 국가들이 봤었을 때도 안정적인 숫자고. 그러니까 10년물 예. 국채 수익률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거는 그 3.5 정도까지 떨어져 주는 것. 그러면 우리도 좀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금리 3%인데 여기서 더 내리기는 참 힘들잖아요. 왜냐면 지금 안 떨어뜨려 주면 미국에서. 예. 그렇죠. 이렇게 또 환율이 확 망가지는 예, 케이스가 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3.5% 정도까지 떨어져 줘야지 우리도 3%에서 3.25, 2.75 내린 게 말이 되는 거고 예.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은 어쨌든 당선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미 연준도 조심스러울 거란 말이죠.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당연히 이거는 인플레이션 자극하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물론 네. 생산성이 높아지는 쪽에다가 하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금리 인하에 있어서는 이제 좀 천천히 하겠다. 이게 이제 요즘에 좀 영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금리를 올해 연말까지 1.25% 내리고 네. 내년도에 막 또 1.5, 2% 내리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3%가 깨지는 미 연준 기준금리가 뭐 그런 전망들이 막 나오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죠. 뭐 데이터를 보시면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데 연말까지 2번 정도 내려주는 케이스. 그래서 올해 1%.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를 보시면은 또 8번 만나는데 4번만 내리니까 1%. 그래서 이 내리는 사이클 아래에서 총 인하 폭을 2%만 잡는 거죠. 그러면 결국 3.5%까지 내리는 거죠. 5.5에서 3.5로. 예, 그렇죠. 3.5 정도면 인플레이션 2%만 유지되면 그 정도는 적절한 거죠. 예. 그렇게 지금 이제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저렇게 되기를 저는 바라는 거고요. 네. 아마도 저기보다는 조금 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의 만약에 정책들이 들어와 버리면. 그래서 금리를 2%도 안 내려주는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그거는 시장에는 나쁜 게 아닙니다, 사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경제 성장률과 또 기업 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올 확률이 내년에 높아지니까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그건 노 랜딩 시나리오, 심지어 노 사이클 시나리오까지도 내년에 되는 거죠. 예, 올해 GDP 성장률이 뭐 거의 3% 근처까지 나오는데 또 내년에 또 2.78% 나오거나 3%까지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아까 뭐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이제 안전자산 수요 네. 여전하다 했는데 금은 이래저래 봐도 진짜 들고 있으면 편할 것 같아요. 무슨 뭐 달러 가치가 예를 들어 훼손된다 하더라도 금이 네, 오를 것 같고 그렇죠.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도 여전히 유효하고 뭐 세상 어수선하면은 이 돈도 안 받고 저 돈도 안 받아도 그래도 금이야 어디 가도 받아주겠으니까. 네. 그런데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여겨졌던 미국채 가격은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급락했단 말이죠. 네. FMC 이후로. 그런 거 보면은 미국채가 안전자산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또 그 생각도 드네요. 지금 이제 거의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져 하는 단계인데 11월 6일 날 이제 선거해서 결과가 나올 거고 며칠 내로. 네. 그런다고 해서 또 보면 어쨌거나 현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 아닙니까? 네. 그래도 한 3, 4개월 남았고 네. 그래 되는데 이 사실 관세 부분은 무슨 학술 대회를 열어서 하루 종일 토론해도 할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제 개인적인 바람은 공약이라고 꼭 지켜야 됩니까? 그러니 일단 되고 나서 다른 거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더라도 관세는 뭐 공약에 너무 아니요. 그 저는 어떻게 양반은 생각하냐면 그 양반은 하면 한다. 아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관세는 무조건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글쎄 할 수 뭐 있는 거죠. 통과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럼 하는 그렇죠. 예. 예. 또 의혹- 법인세 내리는 것도 예. 사실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긴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제 그렇기 얘기는 때문에 이 관세라는 게 길게 봤을 때 어쨌거나 안 좋은 영향인데. 그렇지만 옛날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1920년대, 2022년에 그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트리디가 있었어요. 그 협약이 있었는데 그때 미국이 1차 세계 대전 예. 그때부터 해서 관세를 폭등을 시켰어요. 예.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수준입니다. 맞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그냥 미국 증시와 미국 경제만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2022년부터 2029년까지. 예. 그리고 빵 터집니다. 2029년에 예. 대공황이 오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로 갈 확률이 지금 자꾸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 지금 트럼프가 한다는 얘기를 다 하면 하는 얘기를 진짜 실행을 하면. 예, 그래서 저는 이럴 때일수록 뭐 당연히 우리는 바라는 게 한국에 대한 어떤 영향이 덜했으면 좋겠죠. 예, 그렇지만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글로벌 모니터 안건모 대표가 쓴 기사를 보니까 그거네요. 지금 우리 유본 부장님 말씀하시는 게 중국산 모든 제품에 대해 60%, 나머지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10 내지 20%의 관세를 물리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은 그 자체로 매우 파괴적이다. 대공황을 심화시켰다는 1930년 미국의 스무트 홀리 관세법 이후 최대의 충격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네. 예, 제가 그래요. 이 얘기를 네. 거의 한 3주 전에 네, 맞아요. 얘기를 하고 예. 있는데요. 정말 그렇게 되면은 그때 다우존스가요. 그 트리티 있고 나서부터 350%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90% 폭락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미래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간에 만약에 그냥 한 나라만 잘 살게끔 하면 그게 당연히 나중에 네. 후유증으로 올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트럼프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다가 이제 일론 머스크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이게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했었을 때 예. 그런 어떤 그 생산성을 높여준다. 아하. 그래서 미국이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경쟁력이 엄청나게 올라간다. 맞아요. 근데 그게. 그래서 이 혁신 사이클이 같이 들어오고 있어서 AI 사이클이. 그래서 이걸 쫓아갔어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 어떤 나라가 이걸 쫓아갔나요? 없어요. 예. 그나마 제가 알고 있기는 AI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로 따지자면 네. 뭐 대만, 우리나라, 예. 이스라엘 뭐 요 정도입니다. 우리도 AI에 많이 예, 투자하는 하고는 축에 있는데, 듭니까? 예. 근데 최근에 좀 그게 투자를 한다 그래서 그게 다 성과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가의 GDP 대비해서 퍼센티지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예.
그게 이제 지금 걱정스러운 거죠. 근데 이제 그냥 금액으로 보더라도, GDP 규모로 보더라도, GDP의 퍼센티지 규모로 보더라도 그냥 월등히 1등이 미국이에요. 예,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강연을 좀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봅니다. 오신 분들 중에서 챗GPT 쓰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예, 그러면은 한 10% 들어요. 우리나라 강연할 때. 근데 이제 제가 매일매일 하루에 1시간 이상 쓰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하면 1%도 안 됩니다. 그거는 옛날에 인터넷이 들어왔었을 때 그냥 다른 모든 국가들이랑 똑같은 케이스예요. 네. 근데 옛날에 인터넷이 들어왔었을 때는요, 이 질문을 했으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빨랐었을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 지금 보면 미 연준이 한 서베이가 있어요. 네. 서베이의 내용이 뭐냐면 미국 인구 중에서 지금 40%가 AI 챗GPT를 쓴답니다. 그리고 하루에 1시간씩 쓴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미 벌써 이쪽은 굉장히 빨리 나오고요. 네. 또 이런 통계도 있어요. 지금 지난 8년 동안에 미국이 중국의 연산 능력을 도태시키기 위해서 예. 반도체 국기를 못하게끔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8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예. 연산 능력의 속도의 차이가 12배랍니다. 그 정도. 예. 오. 미국이 12배나 빠르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런 환경에서는 글쎄 우리가 쫓아갔어야 되는데 네. 예, 아무튼 그런 걱정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네. 미국 장은 지금 조금은 이렇게 뭐 이렇게 아침에 눈 떠보면은 괜찮다 싶은데 네. 잠들 무렵에 한번 살펴보면 약간 불안하기도 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막 추세에서의 힘은 약간 딸리는 모습인데 그래도 뭐 여전히 계속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우선은 이제 아까 금리를 보면서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4%대니까 예. 그러니까 이 금리 정도면 네. 이미 S&P 500 기준으로서 5,800이면은 오를 거 다 오른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예. 그러니까 요 금리면. 요금리면 예. 만약에 이 금리가 3.5%로 떨어져 주면 이게 6,000 훨씬 넘어가야 됩니다. 6,100 뭐. 그리고 1년이 또 지나고 나면 이제 또 이익이 들어오니까 네. 또 그만큼 오를 수 있는 룸이 생기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연말로 따지자면은 지금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거죠. 이제는. 아하. 예, 그러니까 금리도 떨어져줘야 되고 이익이 1년 동안 더 들어와야지만 상승 여력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과 같이 가는 거니까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보시면 지난 이틀 연속으로 나스닥은 올라가죠. 네네. 나머지 지수들은 덜 올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나스닥이 금리 민감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네. 1998년부터 2000년도 이때는 나스닥 관련 기업들이 예. 훨씬 레버리지가 높았어요. 예. 예, 부채 비율이 높았고. 아하.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면 이익이 잘 안 들어오는 거죠. 음. 근데 이제는 나스닥이나 나스닥 100기업의 부채 비율을 보시면 그냥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가장 낮아요. 네. 그래서 순부채 비율이 막 60%, 70%대로 굉장히 낮단 말이죠. 그럼 무슨 얘기냐? 금리가 높게 유지돼도 괜찮다라는 거죠. 기업 이익에. 그래서 저희가 그 계산을 해보면 나스닥과 나스닥 100의 매력도는 금리가 덜 떨어진다 하더라도 네. 괜찮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꾸 요즘에는 이런 AI 관련주라든지 뭐 이익이 늘고 있는, 그러니까 금리와 상관없이 이익이 늘고 있는 쪽에다가 사람들이 자꾸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럼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라는 거를 좀 지표로 저희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자, 우선은 이 GDP 숫자들을 네. 그 발표를 하는 연은들이 있잖아요.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게 이거예요. 아틀란타 연은. 네, 이게 이제 얼마가 나오고 있냐면 3.4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2.5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 확 다시 올라가 3.4가 나오고 있어요. 3.4가 나오는 거는 좀 너무 과한 거나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숫자가 나오지?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네. 그러냐면 지금 고용 시장이 막 뜨겁다기보다는 그래도 굉장히 안정적인데 임금 상승률이 한 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소비 시장이 전체의 한 GDP의 70%라고 치면 그게 이제 3.5%의 명목 성장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5%의 임금 상승률 곱하기 70%. 그러면 3.5%. 이게 명목입니다. 그죠? 임금은 명목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인플레이션 2%를 빼면 실질 성장률이
1.5만 나와야 돼요. 네. 또는 더 낮게 나와야 돼요. 그죠? 왜냐면 지금 인플레이션 2%보다 더 높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실질 성장률이 3.4가 나온단 말이죠. 이게 뭔가 왜 이렇게 높게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한 그 연은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그 뉴욕 연은도 마찬가지예요. 3%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장률이 3%대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고용 시장보다는 뭔가 다른 요소인데 그게 생산성입니다. 그게 생산성. 그 생산성이 지금 전체 경제 성장률의 절반 이상, 지금 과거 평균으로 계산했더니 70% 이상. 네. 이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려 준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기업 이익에 굉장히 플러스적인 요소예요. 왜냐하면 임금 상승률은 덜한데 매출은 계속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기업의 자기자본 이익률은 높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자기자본 이익률이 자그마치 20%가 넘는 기간이 계속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년 20%의 상승을 해줄 수가 있어요. 증시가. 네. ROE가 20%면. 그렇기 때문에 그게 꺾여 내려주지 않으면, 그리고 계속 그 돈을 고객들한테 다 돌려주면,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미국의 지금 그 주식에 대한 환원율이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밸류업 얘기하지만 아직까지 뭐 25% 근처도 못 가고 있거든요. 미국은 100%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벌어들이는 돈을 다 돌려주니까 그런 기업들의 그 밸류에이션이 비싸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GDP 성장률을 보고 있으면 참 미국이 앞으로 몇 년은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GDP 성장률이 이렇게까지 좀 요즘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과거 미국의 익스펜션 사이클이라고 해서 경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괜찮냐, 이 지표를 본 건데요. 보시면은 2009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네. 가장 이 길었던 사이클인데 128개월입니다. 그럼 이게 몇 년이죠? 11년. 그리고 91년, 이게 이제 인터넷 사이클 때인데요. 이게 120개월이요. 10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54개월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AI 사이클이 들어오고 있어요. 앞에 성장한 거는 이제 조정 이후에 올라가는 거고요. 지금 현재 54개월이라는 것은 AI 사이클이 영향을 미친 거는 이제 겨우 2년도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3년 정도는 더 해줄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2025, 6, 7. 그래서 어떤 큰 위기가 오더라도 2028년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계속 확장 사이클이 계속 이어진다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미국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가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2,569포인트입니다. 코스닥 0.4% 추가적으로 좀 하락이 예상되네요. 예상 체결지수 734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7,600원. SK하이닉스 보합 예상되고요. 187,800원으로 예상 체결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0.3%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38만 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07만 원. 현대차 어제 이제 인도 법인 상장이 됐죠. 0.2%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23만 5천 원. 기아가 2%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89,8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됩니다. 셀트리온이 1%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8만 5,400원. KB금융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94,300원. 신한지주가 0.8% 오름세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56,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2%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37만 6천 원. 에코프로비엠이 1%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5만 5천 원. 에코프로가 1%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7만 5,500원. HLB 그리고 리가캠바이오 두 종목 모두 하락이 예상되고요. 각각 호가는 6만 8,700원, 12만 9,700원이고요. NKM이 0.6%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17만 5천 원. 클래시스 어제 좀 많이 떨어졌죠. 오늘 좀 기술적 반등이 좀 예상됩니다. 호가는 5만 6,300원. 휴젤 0.8%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 27만 7천 원. 삼천당자 오늘 4%
4%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3만 9천 원, 셀트리온작 약보합 예상되죠. 호가는 17만 3,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는데요. 글쎄요, 이제 오늘 양시장 또 일단은 뭐 좀 하방 압력이 좀 예상이 되는데 앞서 소장님이 좀 기술적인 성을 놓고 봤을 때는 네. 오늘 좀 그래도 반등이 나와주는 게 좋다라는 얘기 주셨잖아요. 예, 어제 뭐 예. 선은 물고 내려갔습니다만 네. 뭐 이렇게 장중 저점으로 보느냐 종가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관점은 달라집니다만 예, 여기서 이제 더 밀리면 이제 소위 말해서 그 패턴이 깨지면서 쭉 또 이렇게 손절이 나와야 되는 그런 레벨이다 보니까 한번 버텨줘야 되는 레벨 맞고요. 지금 여기가 그런데 이제 일단은 뭐 그렇게 예상되고 그리고 네. 아까 유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주주 환원이란 부분 미국에서는 어지간히 벌면 다 돌려준다. 배당이 됐건 뭐가 됐건 돌려주는데 어제만 해도 몇 개 이렇게 공시를 보면서 느끼는 게 네. 어째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디라고 뭐 특정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떻게 주주들이 자기네들 회사 주식을 사고 그걸 믿고 투자했을 때 수익을 돌려주겠다는 마음보다는 어떻게 하든 기존 주주든 신규 호갱들 끌어들이든 간에 그 돈 빨아먹겠다는 공시들이 왜 그렇게 많을까요? 어떤 환원의 개념보다는 최대한 이 자본시장을 통해 가지고 네. 그냥 눈먼 돈 빨아들이겠다는 느낌? 그게 제가 벌써 30년이 넘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기업 분석을 많이 했었죠. 예. 그리고 제가 첫 10년은 한국 기업들 분석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네. 항상 이 회사 방문을 하면 그 오너나 아니면 그 이제 거기 매니저분들 얘기를 했었을 네, 때 예. 주식시장에서 그 증자를 하거나 아무튼 주식시장에서 돈을 조달하는 거를 예. 공짜라고 생각해요. 공짜로 생각하고 그렇죠. 그 멘탈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IMF가 터지고 나서 네. 이제 조금 바뀌었었단 말이죠. 근데 여전히 문제는 그 멘탈이 잘 안 바뀌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만 네. 어쨌든 우리가 흔히 얘기한 대주주가 이 주식을 다 들고 있지 않은데 예. 근데 아무튼 배당을 잘 안 해주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상속세와 또 연결이 되고 이게 골치 아프게 꼬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밸류업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지금 밸류업 제가 지난번에 나왔었을 때 이런 네. 얘기했죠. 은행 가지고 밸류업 하려 그러면 예. 이거는 정말 잘못된 정책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이 어떤 기축통화가 아닌 국가에서 은행 보고 배당 많이 하라 그러면 예. 혹시나 문제가 돼서 예. 대외부채 문제가 생겨버리면 은행은 바로 망하거든요. 그럼 바로 망하면 우리나라 자산 가치가 폭락하게 돼 있습니다. IMF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 은행이라는 게 공공기관이 아니지만 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자본금이 튼튼해야지만 외국인들이 돈을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당을 올려주는 게 목적이 있고 주주 환원을 많이 해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은행주 보고 배당을 많이 해주고 주주 환원을 많이 해주라 그러면 자본금이 깎여 내려가요. 네네. 자산을 막 느는데 그럼 BIS 비율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요.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사실은 기업들, 다른 제조업들, 그러니까 은행 말고 예. 그러니까 이런 쪽이 배당을 많이 하게끔 만들어야 되고 주주 환원을 많이 해주게끔 하는 게 사실은 훨씬 올바른 방법이거든요. 네. 그게 보시면 대만과 우리나라가 사실 상당히 비슷한 어떤 구조를 갖고 있었잖아요. 뭐 지금도 갖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나라의 딱 절반의 사이즈입니다. 옛날엔. 근데 이제는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훨씬 작아요. 네. TSMC 대비해서. 예. 근데 보시면 TSMC 플러스 대부분의 대만 기업들은 주주 환원 비율이 55%가 넘어요. 그러니까 PER이 8배 이런 게 아니라 16배, 20배 가까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지금 현재가 꼬여 있어요. 네. 푸는 방법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만약에 배당 성향이 올라가고 주주 환원이 잘 되게끔 만들어지는 구조가 된다면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시가총액이요. 지금 대비해서 2배는 튈 거예요. 네. 근데 뭐 그거는 두고 봐야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얘기 들으면 결론적으로는 미국 주식은 여전히 매력적인 거고. 그렇죠. 제가 좀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네. 우선은 그 주식과 채권 부분으로서 간단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예. 그러니까 지난 거의 50년 넘게는 계속 금리가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산 배분 전략이라고 하면 6대4 전략을 얘기를 합니다. 6대4 전략을 얘기한다라는 것은 60% 주식과 40% 채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때는 무슨 얘기냐면 주식과 채권이 둘 다 거의 9% 10%의 수익을 내줬었어요. 네. 왜? 금리가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제 금리를 확 내려주고 나서 이제부터는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채권에서 수익을 내는 게 지금 현재 10년 국채 금리 4.1%보다 높기가 참 어려워요. 예. 그러니 채권의 비중을 적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의 비중을 더 높게 가져가야 된다. 네. 예, 왜냐하면 주식에서는 수익률이 연간 10% 이상 나오는 거고 채권에서 수익은 4% 5%밖에 안 나오니까.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을 저희가 개장하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0월 23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 미 연준의 공격적인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는 견조하고 오히려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트럼프 리스크, 트럼프 노이즈라고 해서 이제 재정 적자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이 되는 듯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많이 떨어졌죠. 오늘 좀 되돌림 반등이 이어질 수 있을지 지금 출발 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강보합권으로 2,575포인트, 코스닥 0.3% 올라갑니다. 741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일단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반등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되는지 여부 좀 추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강보합으로 57,800원, SK하이닉스 0.4% 올라갑니다. 188,800원.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이 0.9% 올라갑니다. 38만 5천 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 강세입니다. 108만 6천 원. 현대차도 1% 올라갑니다. 지금 23만 6,500원. 기아가 0.4% 하락 92,100원이고요. 셀트리온도 올라갑니다. 18만 8,800원. 삼성전자 우선주 강보합으로 49,350원이고요. KB금융 지금 0.3% 떨어집니다. 신한지주도 0.3% 내림세로 55,900원 약보합권이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어제 3% 넘게 떨어졌었는데 오늘 0.2% 소폭 하락 출발 보여줍니다. 38만 2,500원. 에코프로비엠 오늘 강보합권으로 0.2% 올라갑니다. 15만 7,100원. 에코프로가 0.9% 상승 중이네요. 7만 7,100원이고요. HLB 보합, 리가캠바이오가 소폭 떨어집니다. 지금 13만 400원. 엔캠이 1% 상승합니다. 17만 8,100원 선이고요. 어제 5% 넘게 떨어졌었죠. 클래시스가 지금 현재 3% 강세입니다. 5만 7,800원. 어제 9% 넘게 떨어졌었고 오늘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만 7,800원. 그리고 휴젤 약보합으로 27만 9천 원. 삼천당자 2% 올라갑니다. 13만 6,400원이고요. 리노공업이 0.3% 상승하면서 18만 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글쎄요. 지금 뭐 유리기판 관련주들 좀 흐름이 좋네요. 태성이 16%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36,450원, 미래컴퍼니가 1% 상승 중이고요. 지금 기가비스가 1% 올라가면서 38,200원, 그리고 캠트로닉스는 오히려 약보합권이고 피롭틱스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뭐 유리기판 관련주라고 하더라도 지금 관련 종목들이 동반 강세를 보인다라기보다는 종목별로 좀 호응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은 글쎄 어떤 주도주가 있기보다는 일부 제약바이오 쪽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가 어제 시간 내에서 좀 강세를 보여줬는데
지금 한독이 지금 7% 강세입니다. 16,310원이고요. 비만 치료제 내에서는 또 블루엠텍 최근에 이제 위고비 국내에 출시가 되면서 이제 판매 쪽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블루엠텍이 지금 5%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5,300원. 제넥신 2.8% 상승 중입니다. 8,900원이고요. 이 가운데 한국 BNC, 대봉 LS가 지금 2% 안팎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나이백, 대봉 LS가 3% 안팎으로 올라갑니다. 나이백은 21,400원, 대봉 LS가 18,880원.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인벤티지를 앞서 보셨죠? 2.5% 강세입니다. 오늘 한독이 이제 비만 치료제 내에서는 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뭐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래도 좀 모멘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104억 원, 89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189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 소폭 순매수 보여집니다. 각각 12억 원, 23억 원 매수 우위, 개인은 3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 저희 전일 정규장 마감 대비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20전 상승한 1,380원 3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 반등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달러원 환율은 또 계속해서 올라가네요. 네, 네. 지금 뭐 여기까지는 트럼프 트레이드의 일환으로서의 뭐 달러 강세 바깥에서 그거 반영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는 뭐 이상한 현상이 아닌 것 같고요. 우리도 만약에 관세를 갖다가 적용받게 된다면은 우리 워낙 약세 가는 게 맞습니다. 예전에 그 중국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그 중국 관세 때렸을 때 그 위안화 약세 가는 거 보세요. 네. 그때 무슨 뭐 7위안 넘는다고 포치하고 하던 그 네. 시절도 있었는데 근데 요즘 오니까 뭐 또 이제 당국도 살짝 신경이 쓰이는 레벨이고 트럼프 트레이드까지는 요까지 그다음에 실제 대선 되고 나서 결과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또 뭐 1,400원 승부 뭐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상황인데 와 그러네 우리 이제 여기서 버텨주네요 우리 지수가 기술적으로. 지수는 버텨주고 예. 근데 다행입니다.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예 환율 아니, 버텨주는 방향으로 가야죠. 가야죠 예. 예, 그 관세를 맞더라도 예. 덜 맞게끔 해야 되고 덜 맞게끔 해야 예. 되고 예, 중국을 공격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까지 이렇게 되는 예, 지금 대만이 예. 전략을 굉장히 잘 짰단 말이죠. 대만? 예, 대만 보시면은 어쨌든 TSMC 시가총액은 계속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단 예. 말이죠. 예, 그래서 예, 아무튼 우리도 어쨌든 정책을 미국 쪽으로 잘 가야 됩니다. 예, 일본도 보시면은 예, 굉장히 우호적인 스탠스가 나오잖아요. 네. 예, 그 트럼프 당선됐었을 때에 일본에서 좀 짠 전략은 어쨌든 거의 뭐 트럼프한테 딱 달라붙어 있다까지도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어쨌든 우리가 관세를 덜 맞아야죠. 예. 네. 예, 그러려면은 모든 정책들이 미국 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미국의 전 세계 GDP로 계산하면 25%가 좀 넘어요. 최근에 이렇게 성장을 많이 하니까 예. 아마 뭐 곧 30%까지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25% 넘어요. 근데 소비 시장은 네. 예, 미국이 원래 40%가 넘고요. 이제는 50%까지도 갈 거예요. 예. 그럼 전 세계 소비 시장의 50%가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미국에다가 생산을 해야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트럼프는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죠. 예, 네. 우리는 전 세계 GDP의 겨우 2%인데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써야 되는 전략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미국 쪽이 원하는 대로 가야 돼요. 예. 최대한 정책을 그렇게 바꿔야 될 거고요. 요거를 얘기하면서 저희가 이 선진국이나 신흥국에 대한 어떤 투자 비중에 있어서 네. 한번 올려주시면 이게 사실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기에 올라가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다 미국 우호적인 국가들을 올려놓은 겁니다, 사실. 예. 네. 예, 선진국도 보시면은 미국 75, 일본 5, 그다음에 한국, 대만, 베트남, 인도. 사실 한국, 대만을 7% 똑같이 올려놓은 거는요. 네. 사실 GDP 규모나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은
대만을 굉장히 더 높게 가져가는 거예요. 사실. 사이즈가 작잖아요. 예. 예. 그렇죠? 네. 근데 한국은 7%, 근데 사실 7%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사실. 많이 왜냐하면 2%가 예, 우리나라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하는 이유는 그만큼 지난 10년 동안은 상당히 미국 쪽으로 많이 갔었단 말이죠. 속도가 좀 더디긴 했었다 하더라도. 네. 예. 좀 안타까운 부분은 대만이 훨씬 더 잘 갔다. 즉 AI 사이클에 대해서 이번에 TSMC는 엔비디아와 완전히 이렇게 손이 잡혀 있는 상황인 거고, 우리나라는 SK 하이닉스만 됐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앞으로 될 거다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고. 네. 예,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다른 어떤 나라들도 그만큼 쫓아간 나라는 없어요, 미국을. 예.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한국과 대만, 그래서 우리나라가 버텨줘야 되는 거죠, 주가들이. 그래서 시장이 바라보는 시각이 한국은 미국과의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고, 엔비디아와의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장기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지만 외국인들이 지금처럼 계속 팔고 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올 수 있겠죠. 아까 말씀 중에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해갖고 시세가 잠시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저것도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해서 또 회자되는 업종 아닙니까?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 시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은 좀 예전만 못할 것이다. 그게 이제 상식적인 전망인데.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 잘했어요. 이거를 잘했어요. 자, 우리는 잘했다. 우리는 잘했는데 원래 신재생 에너지 특히 예. 태양광의 예. 강자는 중국이에요. 예. 네. 근데 중국이 진코솔라라는 회사가 예. 미국에다가 공장이 있었단 예. 말이죠. 근데 미 연방 어디서 그 출동이 나와가지고 막 예. 조사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보시면 진코솔라의 시장 점유율, 예. 진코솔라의 주가 다 계속 하락했단 말이죠. 음. 근데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었어요. 예.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예. 이건 잘한 거죠. 아. 그리고 미국,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 신재생 에너지는 거의 중국 판이라고 할 정도로 네. 시장 점유율을 80%막 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점점 중국 자체 내의 부분을 커버하는 거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좀 잘할 수 있다라는 기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그렇게 막 급락하는 모습은 안 나오는 거죠. 미국 쪽도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좀 빠지긴 했지만 트럼프 트레이드와 해리스 트레이드로 봐서 그렇게 빠지긴 했지만 그 전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만큼 신재생 에너지는 AI와 연결돼 있습니다. 또 왜냐하면 전력 소비가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신재생 에너지 또는 원자력 이런 것들로 커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성장 기대감은 충분히 있고요. 그 성장 기대감을 미국과 연관성이 높은 기업들이 계속 성장을 더 많이 할 거다. 물론 그 세금 혜택을 덜 줄 수는 있으나 네. 어쨌든 시장이 미국으로 오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성장이 있기 때문에 실적은 좋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하고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 쪽으로 좀 돈 좀 들어가는 조짐은 없습니까? 중국 증시로. 들어왔었죠 최근에. 최근에 이제 금리 막 내리고 막 그러면서. 예. 근데 또 다시 빠져요. 또다시 네. 자금이 유출된다고요, 다시? 네. 이 부분을 네. 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뭐 저는 미국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하고 싶지만 우선 네. 중국에 대해서 보자면 예. 자 중국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이번에 이제 이 부양 정책이 들어왔었을 때, 그러니까 2008년 이후에 2010년, 2011년 이때는 중국을 엄청나게 투자를 할 만한 타이밍이다. 왜냐하면 그때 부양책이 4조 위안 들어오면서 그리고 중국이 굉장히 아직도 성장할 게 많이 남았던 케이스였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는 이 부양책이 들어오는데 이게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중국의 산업 생산이 저 점선이 원래 평균치였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인 거고, 짙은 하얀색 선은 지금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과하게 산업 생산을 하는 거고요. 과하게 제조업을 키우는 거고요. 네. 과하게 설비 투자를 늘리는 겁니다. 예. 예. 근데 그걸 팔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그렇죠. 팔아야 돼요. 예. 근데 보시면 오른쪽을 보시면 저게 팔아야 되는 시장인데 자체의 리테일 세일즈 시장, 그러니까 소비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자체의 소비 시장은 점선이어야 되는데 지금 밑으로 가고 있죠. 그러네요. 예, 무슨 얘기냐면 생산을 하는 게 과잉 생산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자, 과잉 생산이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 달러가 점점 줄어들면 안 되죠. 달러를 그러니까 유지시켜야 되죠. 예. 그러니까 중국이 하는 정책이 뭐죠? 그냥 디플레이션 수출하는 거죠. 디플레이션 막 수출. 요즘에 뭐 테무 뭐 이런 것들 다 보시면 가격 엄청나게 후려치고 계속 내보낸단 말이죠. 저 가격이 어떻게 오지 싶어. 그렇죠. 저거 마음에 안 들어서 환불시키면 또 가져가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잘 보시면 보십시오. 처음에는 가격이 싸니까 예. 우리도 사죠. 어허. 그러면 예. 중국의 수출이 높게 잡히겠죠. 예. 그리고 또 지금 많이 하는 게 뭐냐면 1대1로 국가들한테 똑같은 걸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우리나라도 요즘에 보면 예. 이게 너무 가격 싼 게 비지떡이라고 예, 좀 이제 바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거는 한 걸 다 끝난 거죠. 그러면 이제 갑자기 급격하게 수출이 확 줄 겁니다. 이미 미국에 수출하는 거는 어려우니까. 네.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수출을 많이 해야 나가야 되는데 예. 그게 일시적으로 확 그게 나왔다가 막혔고 이제 예, 대충 막혀버리면 한 개, 예. 이제 막 후진국으로 막 내보내다가 이제 거기는 이제 더 이상 안 되면 갑자기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골치 아픈 거죠. 자체 소비 시장을 키웠어야 되는데 예. 그게 지금 안 돼 있어요. 왜 안 돼 있냐면 지금 주택 가격 급락하고 있죠. 네. 그리고 GDP 중에서 부동산이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죠. 어허. 그리고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부채 비율은 전 세계의 2등으로 높아요. 죄송한 말씀인데 1등은 우리나라입니다. 예. 아무튼 2등은 높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출이 잘 안 되면 네. 나중에 큰일 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앞으로 굉장히 고부가가치 수출은 TSMC 같은 AI 쪽이란 말이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 글쎄요. 주가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부양책을 쓴다고 해서 그거를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차트를 보고 계시면 지금 비금융 쪽의 부채 비율이 171% GDP 대비해서 그다음에 가계 부채 비율이 64%인데 저거 네. 부동산 가격이 20% 빠지잖아요. 저거 또 100%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 쪽의 부채 비율만 두 개 더 했었을 때 거의 270%까지 올라가 버린다. 그거는 진짜 큰 위기가 올 겁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에 대한 어떤 투자를 아주 단타로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예.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네네. 뭐 후광통, 성광통 같은 경우에는 샀다 팔았다 할 수 있고 돈 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근데 부동산을 산다. 그러면 그거 못 빼잖아요. 예. 그런 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중국은 제가 들여다본 여태까지 지금 경제 상황에서 중국을 들여다본 지가 10몇 년이 넘었지만 네. 20년 가까이 됐지만 가장 안 좋은 상황이다. 아, 그래서 많이 풀고 있는 게 주가를 올려주면 이때가 어떻게 보면 팔고 나올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